지금 미국이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트럼프를 예측 불가라고 하는데 글을 안 보면 예측 불가예요. 한국에서의 기여도가 전 세계적으로 60%예요. 앞으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해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을 최근에 또 저술하신 유신익 KB은행 이코노미스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20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재미없거나 이런 측면이 많은데 좀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그리고 내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쓰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자TV에서도 사실 구독자님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좀 한 수 저도 배우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책이 우선 너무 반가웠습니다. 물론 박사님도 너무 반가웠지만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중에 또 한 분이셨는데 너무나 필요했던 주제의 책을 또 집필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반가웠던 책이었는데 오늘 또 이 책을 기반으로 또 이번에 본격적인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2.0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 트럼프 2.0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박사님과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트럼프가 사실 처음 대통령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선 1기 때가 있었고 잠깐 또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과거 트럼프 1기 또는 앞선 바이든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이번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큰 좀 차이점이랄까요? 좀 뭘 우리가 특별히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될까요?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잖아요. 원래 공부도 계속 하면서 연달아서 또 하면요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동안의 중동 쪽,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더십을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놨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란이 사실은 핵 협상을 파기시키고 이란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UAE하고 사우디가 힘을 강하게 해서 이란을 완전히 억누르면서 죽이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란이 살아났죠. 쉽게 말하면 하마스나 예전에 시리아 반군이라든지 민병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의 대리인 세력들인데 거의 움직임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대리인 세력들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강력해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어찌 보면은 겉으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좀 멀리하는 국가이지만 사실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푸틴 간의 관계는 되게 좋았단 말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질서가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면 본인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뭘 공략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지정학, 그리고 경제, 금융, 산업,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금융에서 특히 달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들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진화해서 올 수 있던 시기.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진화고요. 두 번째, 이번 진화에 그러면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달라지는 건 뭘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남의 땅을 사거나 다른 영토를 사는 거는요, 16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땅을 산 것도 한참 영국이 영토를 넓히면서 이 땅 내 땅 이러면서 싸우고 프랑스하고 계속 싸우고 이랬던 시대에 사실은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한테 운 좋게 싸게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네라는 땅을 그 당시에 또 싸게 샀는데 그건 왜 그러냐. 프랑스랑 영국이랑 싸우면서 너무 프랑스가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자. 그러면서 재정을 복원하자.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행태를 지금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의 어떤 제국주의 형태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2000년대 우리 20세기 이후 들어서 누가 누구의 영토를 산대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디어는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점이 과거의 제국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근데 이 제국주의가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영국의 제국주의는 다 탈취를 하는 겁니다.
인도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인도에 진출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을 갖다가 섭렵을 했는데 그 방식은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네. 임금은 제대로 안 주고 거기에 광물 자원을 캐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생산을 해놓고서 거기서 국가들한테 세금을 또 얻어냅니다. 본인의 통치권 때문에. 이제 대영 제국은 사실은 거의 40여 개 국가, 과거에는 미국도 소속이 되었었고요. 독립하기 전에 캐나다도 그렇고 중동 지역 대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러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빼먹으면서 제국주의를 형성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제국주의의 형태는 땅은 넓히고 영토를 넓히지만 이 블록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한테 충분하게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베네핏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형성된 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제 갈취라기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편향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편향성이 한번 치우쳐지면 투자도 못하고 기회도 못하고 다 나빠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좀 거친 일을 하는 건달이 있다고 표현할게요. 근데 이 건달이 인간적으로는 착한 면모가 있고 이 사람과 우애를 맺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해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달이라는 그 키워드에 가려져서 장막에서 저 사람 무조건 나빠, 무조건 경외시. 물론 이제 건달이라는 직업을 평생 안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직업을 바꾸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많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모든 선입견을 거기다 세팅을 해두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이나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근데 하물며 트럼프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기양지사 함께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실생활이나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히 금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소의 포인트를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키워드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는 좀 더 제국주의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약간 단어나 뉘앙스는 부정적인 단어가 좀 맞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있지만 우선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변모해 나간다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 우선주의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혼자만 하겠다. 일기 때 발표했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은 글로벌 탑 원 국가이지만 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를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의 내용들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주 유사하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모든 행적들은 닉슨의 또 다른 버전 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국주의적 형태를 가져가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영토의 확장이 그럼 왜 필요하냐? 지정학도 물론이지만 지금 어찌됐든 중국과의 교역은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교역은 중국과는 차단이에요. 사실은 나중에는 그냥 지역을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양보를 안 하는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잠깐 만날 수는 있죠. 화해하는 척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블록을 형성하게 되면 자원적인 측면, 중국 연대 국가들의 힘이 그동안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나가 있던 기간 동안 너무 그 연대 세력이 강해졌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신국들이 이미 1대1로 하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실 국가적인 연대성이 너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많은 원자재가 사실은 나와요. 근데 그런 원자재에 대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자원에 대한 풍부성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로에 대한 문제죠. 운임이라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는 갈 수 있는 통로, 해협이라는 것이 항상 제한이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인들 위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정학적이면서도 그것이 안보적이면서도 그리고 자원을 획득하면서도 그리고 운송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을 계속 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는 건 뭐죠?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블록,
혹은 미국식 방식의 현대화된 제국주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블록에 편입되어서 미국을 제1패권 국가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기여를 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인 거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번 대선 캠페인의 수백 장에 이르는 보고서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시면. 그걸 지금 트럼프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트럼프를 예측 불가라고 하는데 글을 안 보면 예측 불가예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닉슨 대통령한테 받은 편지를 갖다가 트럼프 집무실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닉슨하고 만남도 계속 했었어요. 닉슨 대통령 그 당시에 트럼프 의원이었을 때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야. 마치 이제 약간 우리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었고, 닉슨 독트린의 내용, 그 다음에 일기 때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국가 이익 보고서,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발표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이런 세부 사항들, 그리고 대선 캠페인, 일맥상 그대로 가면서 발전만 합니다. 세부 사항만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계획적으로 이걸 하나씩 발표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만 하면 충격이야, 쇼크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 워낙 껍데기가 강한 사람이라 네네.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건달 포인트가 사람들에게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알맹이를 파고들어 보면 그 알맹이는 닉슨의 그런 발자취를 많이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닉슨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닉슨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방향성은 무엇이었나요? 닉슨 독트린의 핵심이 뭐냐면, 영국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이제 대의 명분을 지키는 제1국가로서 이제는 위상을 갖추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세계대전을 거치고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보아하니, 닉슨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와 함께 금 불태환을 외치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고정환율제가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온 이유가 뭐냐면, 1등 국가로 대응 명분 지키면서 협조를 해줘 봤더니 사실은 별로 이득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재정만 고갈되고. 이거 진짜 트럼프가 많이 이야기하는 네.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글보다 영상과 메시지, 말에만 너무 이제 현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놓치시지만, 사실은 그때 그대로 독트린의 표현이 돼요. 미국은 사실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리적인 도움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지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지속할 거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의무는 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시점에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그래서 미국이 안보상 협력이 되어 있는, 특히 핵과 관련돼서 위협을 받는 국가는 원주를 하지만 그전에는 아시아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알아서 지켜야 된다. 트럼프 얘기랑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고, 그럼 트럼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닉슨한테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받아온 거예요. 아까 알고 봤더니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게 없고 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고갈된 걸 딱 느끼고서, 미국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대상으로 무역 흑자니까 달러가 많았거든요. 저기 돈이 없대, 태환해줘 그랬더니 막상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못 준다. 그리고 이제는 금 필요 없이 달러 자체가 신용화폐다. 이건 보증자는 재무부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변동이 굉장히 세질 수 있고 불안해지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후에 금 불태환을 하면서 뭘 매기냐. 선언과 동시에 10% 관세를 전 세계에 매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태가 지속이 되다가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에 자유무역주의라는, 서로 함께 잘 살자 WTO라는 체제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체제는 잊혀지게 됐죠. 하지만 그게 리바이벌 된 것 뿐이다. 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일단 미국 우선주의를 좀 더 강화하면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미국이 더 힘이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의 힘은 더 약해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겠구나라고 걱정하시는 게 사실 대다수의 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제국주의 그 안에 알맹이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막상 그런 건 아니다. 네네. 특히나 이 미국의 블록 안에 들어가면 기회 요인이 있다. 네네. 이런 좀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의 블록에 들어가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제공을 해주면서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따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일단 미국을 먼저 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사실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금리와 환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지위가 강해짐에 따라 그리고 또 트럼프의 그런 주요 관세 정책에 따라 금리와 환율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거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 미디어가 발전한 만큼 경향성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은 트럼프 이제 취임했으니까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금리 이제 오히려 인상할 거야. 페드는요. 미국 CPI를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CPI가 2.7에서 2.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이제 30% 가까운 비중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렌트비예요. 근데 주택 렌트비는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률이 빠지고 있고 커머더티 가격도 사실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업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안 떨어지는 건 뭐예요? 변동 있는 건 에너지 쪽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만 여기서 적절하게 WTI나 이런 것만 통제를 해주면 미국의 CPI는 2.78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5를 향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미국은 달러 강세잖아요. 강세 기조가 그렇게 쉽게 당장은 안 꺾일 거예요. 그러면 강세 기조에서 수입 물가가 충분히 상쇄를 해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인플레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인플레가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구조였어요. 그거는 2000년 초중반까지의 흐름이에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이 완벽하게 경제의 금융화가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M2라는 유동성 돈이 풀리면 이 돈들이 금융에 많이 가 있느냐 경제에 많이 쓰여지냐 보면은 다 금융에 많이 가여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택 렌트비의 월 임대율, 임대료를 미국에서 책정하는 기준도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미국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형성되죠. 근데 이 금리가 높으면 주택에 대한 월 렌트 요구 수익률도 높은 거예요. 그럼 주택 렌트비가 안 떨어지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금리 가지고 유동성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유동성에 대해서 빌리고 사주고 투자하고 이 돈을 그 빌리는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이제는 페드 기준금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표면금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금리로 유동성이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 유동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입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지금은 노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은행들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은 많이 있어요.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쓰려면요 기준금리가 얼마니까 이 금액에 돈 빌려가세요. 혹은 금리가 떨어지면 이 많은 돈들을 이렇게 낮은 금리에 빌려가세요. 표면금리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면요.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는 요구 수익률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요구하잖아요. 파월은 서서히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경제가 지금 25~26조 달러 명목 GDP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3% 가까운 성장을 하는 나라가 2% 물가로 책정을 해서 금리를 조절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1기 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거 100% 맞는 말입니다. 이 2% 물가 타겟팅은요. 1980년대 뉴질랜드 은행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기준이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 잭슨홀 미팅에서 향유를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미국 페드가 오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인구 성장률과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2% 타겟팅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그냥 그 갈채의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기준이. 근데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트럼프는 일기 때도 엄청 비난을 했어요. 세상이 바뀐 게 얼마이고 지금 중립금리 자체도 3%인데 물가를 2%를 잡는 게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CPI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남은 부분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에너지 부분에 대한 통제권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우리 지정학이 트럼프 입장에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동에 대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영역들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IS와 관련되는 세력들을 충분히 통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지만 이게 다 깨져버렸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대 관계에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총리는 도를 넘어서서 지금 미국의 권한이나 의견에 반하는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죠. 이거는 제재 대상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버려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독재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의 힘을 충분히 본인 컨트롤 영역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우리 오펙에서의 감산 증산이 최근에 오면은 이제 그래도 증산의 여지를 보여줬지만 그동안 감산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또 발휘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석탄연료 못 쓰게 했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풀어주겠다. 심지어 우리 그 세제 있잖아요. 세제도 환경 악화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못 쓰게 했는데 그거 다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이 에너지 컨트롤 능력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먼 미래에는 우리 우주도 이전을 해야 되고 지구도 메말라지고 되게 어려워진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3년, 4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민자를 추방하면서 나타나는 임금발 인플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건데 그게 당장 내일 모레 나타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데는 정보의 역선택, 정보를 갖다가 역해석하는 최근의 미디어의 역량과 시장의 쏠림이 한몫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장 금리는 이것이 팩트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언제든지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책에서는 박사님께서 트럼프와 파월이 좀 잘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에서 과도한 해석을 했던 거는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내리라고 하는데 네. 파월은 이거 멈춰야 된다. 네. 혹은 이제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거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근데 물가는 앞서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기조는 맞기 때문에 네. 이제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빨리 내리느냐 늦게 내리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페드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선언한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게 현재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조건 낮춘다가 아니라 정상화 그리고 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려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을 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 신용대출의 금리는요 아직도 10% 11%예요. 그 지역은행 대출의 주 수요자는 중소득 계층들이에요. 오히려 JP모건이나 골드만 같은 대형은행을 이용하는 도심지 중심의 고소득자 계층들은 오히려 신용대출 금리가 싸요. 근데 지역은행들의 이용도가 많고 수요자로 이제 책정되는 중소득 이제 계층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출 연체가 생기거나 대출에 대한 불량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건전성 비율이 나빠지니까 이게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보고서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정상화하지 않는 상태로는 특히 중저소득 계층들이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의 개념에서 신용시장 자체가 망가질까봐 첫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망가질까봐 미리 대응을 한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작년도에 그 고용 하향 조정했던 거 보셨잖아요. 너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90만 정도가 더 적었었던 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의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정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험서. 그러니까 사실은 파월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정상화와 보험성. 근데 트럼프는 CPI 3%도 견디는 나라야. 서로 명분은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이 내리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2달 조금 더 늦게 내리고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한쪽은 미국의 경제를 보고 있고 한쪽은 미국의 물가를 보고 있지만 결국 그의 접합 지점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다. 금리를 내릴 때 있어서 또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이제 물가인데 물가 또한 뭐 다른 요인보다도 결국 지금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물가 안정과 함께 금리 안정도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관세, 이민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우려인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빨리 앞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 아직 정책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책 나오고서 보시면 됩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초기에는 경제 활성화 정책 위주로 많이 펼치고 관세를 이후에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의 그 경제 4년을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2년은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초기 2년 동안은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CJA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그 다음에 지금 AI 하잖아요. 근데 AI가 기구를 만들고 그 표준화를 만든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트럼프 1기 때 19년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국가 표준 규준안을 만들면서 뭘 얘기하냐면 AI를 이용해서 의료 그리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등을 이용해서 이 관점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느냐 국가 안보로 향합니다. 즉 뭐냐면은 국가의 웰페어, 국민들의 웰페어와 시큐리티, 안정의 측면에서 실업급여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큐리티를 더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 AI를 해야만 하고 이와 관련돼서는 규제 철폐, 데이터의 접근 권한, 그 다음에 투자의 방편, 그 다음에 정부 재원의 조달 방식을 전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 코로나가 났잖아요. 코로나가 컸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본 게임은. 밭을 갈아놓고 나갔는데 씨를 못 뿌린 거네요. 못 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2년은 이런 규제 철폐 이슈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세금 감면 이슈 때문에 초기 2년은 굉장히 골디락스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BBB 법안 중에 IRA 그 인플레 감축법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또 일자리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BBB 법안이 처음에 10조 달러의 규모로 상정이 됐다가 계속 축소되면서 5조 달러 내외 정도로 다 축약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일자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는 법안들은 바이든이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바이든의 4년하고 앞으로 6년이죠. 앞으로 6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안의 규모가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1조 5천억 달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에 2조 달러를 더 아마 법안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바이든 예산도 갖다 쓰고 본인이 가져오는 예산까지 갖다 쓰면요. 재정의 부담은 분명히 돼요. 부채 한도는 46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도 없애지 않으면 50조 달러까지는 증액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해놓고 나간 예산안에 조금만 얹으면 경제는 너무나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초기 2년은. 다만 이게 이제 관세를 1기 때도 보시면은 처음엔 뜨겁다가 왜 뜨거웠느냐.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관세를 매기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100원 줘야 되는데 물가가 10% 오르면은 110원을 줘야지 돈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세를 통해서 그 수입을 조달하면은 그만큼 더 얹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대략적인 추정을 해보면 앞으로의 4년 동안 관세로 10% 일반 관세, 60% 관세로 받게 되면은 사실 2조 달러를 관세 수입으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간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5천억 달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1년간 예산이 7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7조에 5천억이면은 대략 얼마인가요? 7%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예산안에.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도 물가가 7%까지만 안 오르면 초기 2년은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돈을 더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규모의 체증, 이게
인플레와 관세, 이민자에 대한 요인들을 한꺼번에 뭉치면은 인플레가 처음엔 이렇게 가다 나중에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3, 4년 차이인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 방식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 오면 침체가 와요. 항상 그랬습니다. 서브프라임 직전에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나친 달러 약세와 함께 모든 가격에 지나친 버블 그리고 소비 중심의 국가인데 투자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미더기아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 경제가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게 꼭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달러 약세의 징후라든지 지나친 약세의 징후라든지 이런 과도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 관세나 이민자 반이민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따라서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것 요것들이 반영이 되면 경제는 단순한 침체 이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다만 제가 그래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도 19년도까지 그렇게 관세를 매기고 세게 매기다 20년도부터 무역협정하자고 먼저 달려가면서 화해의 모드를 취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이 닉슨과의 비교도 이 책에 많이 써놨지만 닉슨은 정말 강력했어요. 해놓은 정책 그대로 해놓고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대공황이 오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되게 소프트해 알고 보면. 말만 강하게 하고. 네, 초기에는 비슷하게 강하게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무조건 인플레로 가는 초기점에 있다라고 상정하고 가는 거는 우리가 이미 관 속으로 들어갈 날이 100년 안에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나와 똑같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비유가 굉장히 찰떡이었습니다. 사실 또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그 이행률 자체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 아닌가요? 네. 일기 때 것도 제가 다 공부해가지고 적신하는데 하나하나 다 체크했거든요. 11개 했는데 말 그대로 시한 거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절반이 안 되네요. 네. 그 중에서 대략 한 5개 정도가 수정이었고요. 나머지는 아예 안 했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지금 앞서 트럼프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막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게 너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께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골디락스, 즉 경제적인 호황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예산안을 충분히 가져온 상태에서 본인의 재정을 갖다가 예산을 또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보따리에다가 자기 보따리를 얹어가지고 재정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이제 당선을 시켰는데 이 베센트한테 요구하는 것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일기 때도 트럼프는 상업은행들의 볼커루라고 도드프랭크법 이게 뭐냐면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상업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위험해질까봐 지나친 대출이나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제도를 갖다가 거의 없앴고요. 그 다음에 장벽을 굉장히 높이 쌓았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는 이게 이쪽으로 와서 침해되면서 리스크를 전이시키니까 IB와 상업은행에 대한 포지션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근데 그 구분도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 다 철회하고 자본 비율에 대한 부담도 우리 바젤에서 요구하는 비율들 있잖아요. 그거 낮추더라도 투자를 충분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출 많이 해주게 해라. 지금 사실은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 RP라고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들이 투자를 하다가 투자할 대상을 자체를 못 찾으면은 보통 지준 예치를 하면서 지준한 이제 페드한테 맡기는데 그 금액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MMF라고 하는 단기 우리 이제 시장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의 방편이 이것도 역 RP거나 아니면 국채거든요. 주로 단기채거든요. 근데 역 RP의 거의 40% 50%는 상업은행들이 거기다 돈을 넣어요. 매일매일의 이제 수익을 거두면서 콜 예금에 그 우리가 가져오고 빌려주고 하는 그 금리의 갭을 갖다 맞춰 나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MMF의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6조 8천억 달러입니다. 1년 예산에 맞먹는 돈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대출로 소비가 되고 대출로 소비가 돼서 그 돈들이 실질적인 실물 시장의 소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영속 가능할까?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게 다들 비트코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철학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나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기관들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에요. 현물 ETF를 출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를 통해서 상업은행들의 이익과 현금 흐름을 더 좋게 만들고, 지금 뭐 트럼프의 민코인도 나오고 뭐 이방카 코인도 나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범용적인 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는 분명히 책정이 될 거다. 구축이 되고 허가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상업은행들, 특히 미국 상업은행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의 은행들의 ETF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거를 주로 사용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금융적인 힘들과 유동성의 힘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를 통해서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는 달러를 약세로 좀 만들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금융적 강세가 지속이 되면요. 미국인들은 또 소비를 하고 그 소비는 또다시 과잉저축으로 미국 증권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강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은 달러가 강세이면서 미국 혼자 좋은 굉장히 호기의 기간을 굉장히 좋게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데 트럼프가 돈을 더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금융 강세가 계속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이라도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시작도 안 했다 정책은 이런 말씀 나왔지만 AI 관련돼서는 명확히 트럼프는 1기 때 국가표준 규준안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의료를 통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잘 보시면 멀잖아요. 지금 현재의 스탠스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시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프트웨어로 가죠. 뭐 이게 아니라 AI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은 사실은 바이든 때도 충분히 많이 매출을 책정하고 많은 이제 인기를 끌고 수요를 끌어내면서 성장을 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이 덜 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사실은 이제 매출을 꾸준히 정말로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영역을 보다 넓혀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저는 코인, 그 다음에 AI, 신기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격적으로 뭔가 불안을 일으킬 것처럼 일각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지만, 코인의 ICO 시장을 다시 열어주고, 지금 AI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밸류에이션 잣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 AI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같은 거는 눈에 보이고 혁신적인 이제 생활의 변화가 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3차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4차, 5차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4차 혁명, 산업혁명부터는 빵이라는 것들이 나타났지만 빵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편리하긴 했지만 혁신적으로 그전에 안 되는 걸 바꾸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AI가 이번에 산업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그 4차, 5차가 실제 산업혁명이구나라고 불릴 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규제, 탈규제와 적용, 그 다음에 자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기도 전부터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증시의 강세를 사실상 AI가 주도하고 빅테크가 주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트럼프 2.0 시대에서 그런 AI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트렌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소위 얘기하는 텐베거다, 뭐 진짜 높은 수익. 그러니까 높은 수익은 항상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에 성장을 이룬 산업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더 집중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 산업 쪽. 근데 이 산업들은 안 좋은 점이 항상 있죠. 뭐냐면은 성장을 하는데 실체가 있고 실제 수주를 받는 기업은 몇 개로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군들이 탈규제 속에서도 전반적인 업황은 좋아지지만 실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측면을 주의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AI 의료라고 한다면 이제 진단의 생각만 하고 있지만, 진단은 미국에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미 AI를 통해서. 디텍팅 자체가 유전자 게놈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체킹이 되고 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바이오 마커를 체킹을 해줄 수 있어야 항암 투입에 대해서, 투약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충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마커를 체킹을 명확히 해주는, 즉 바이오 마커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암의 종류와 세포의 악성의 정도를 추산을 해서, 컴퓨터가 추산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처방의 약은 머크의 뭐 키투르다 항암제만 해도 사실은 수십 개가 넘거든요. 그렇죠. 어떤 처방을 해줘야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처방에 대한, 진단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장이 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주항공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나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나, 우리는 잘 모르시지만 인공위성의 산업들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되게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안보적인 부분을 떠나서 대기업들 입장에서 기후, 자연, 그 다음에 지금 수요자들의 패턴들, 그 다음에 날씨, 이런 모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디텍팅하는 정보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아마존도 그걸 계속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셔닝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잘 스터디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미래 가치가 큰 유망한 이제 산업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야, 이 기업 찾는 게 참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의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빅파마들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을 맺거나 뭐 단기적인 협약으로 끝날 수 있다, 뭐 그런 불안정성은 있지만 한번 협약이 된 기업은 끝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된다. 그렇게 협약이 나온 기업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체킹될 수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회사의 레퍼런스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느 기업들이 쓰고 있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이 앞으로에 펼쳐지는 트럼프 2.0의 시기에서의 투자적 마인드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숫자보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패스가 명확한 기업들을 찾는 게 제일 우선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가장 메인은 글로벌, 특히나 미국의 큰 기업들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폭발적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는 거네요. 근데 또 책에서 박사님 AI 시대에서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회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어셈블링, 테스팅 뭐 이런 부분에서 패키징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기여도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60%예요. 이 세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D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60, 7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TP 기능,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패키징 기능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팹리스 같은 경우는 비중은 아직은 뭐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지만 거의 6%, 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AI의 어떤 그 밸류 체인에서 각 요소마다 중요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흘러가는 AI 반도체에 대한 주문의 수출 트렌드를 보면은 일단 대만의 TSMC를 통해서 그 수요를 역으로 아시아에게 나눠주면서 또다시 리소스로 이제 주문을 받는 구조인데, 그게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AI 패러다임 하드웨어적인 게 사이클이 또 짧아졌어요, 요새. 그래서 2, 3년 또 확 올라가다 또 빠지고, 좋은 점은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요구가 많아지니까 사이클이 짧아졌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좋으면은 갑자기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확 재고량에 대한 부담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 사이클이 짧아진 만큼 최근엔 잠깐 주춤하지만 또다시 그 수요는 충분히 아시아, 특히 한국한테 집중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들, 주가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앞으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서두에서 박사님께서 이번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이제 제국주의로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결국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의 3요소로 크게 뭐 원자재, 에너지, 그다음에 뭐 항로, 안보 요 정도로 좀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국가가, 즉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이제 의지와 의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항상 이렇게 협조적인 것 같지만 아베 이전까지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베 때부터 사실 국가 안보 전략 파트너십을 전 세계와 맺고 일본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랑 맺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국가들과의 리더십에서 당신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라는 선물을 패키징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투자의 측면에서도 미국 채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증액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 할 수 있는 선물은 최대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베너핏은 최대한 받고, 그게 이제 전략이었고, 그 둘의 관계가 사실은 뭐 한미일 우리는 안보 협동 조약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시지만 미국, 호주, 일본 군사 정보 협력 회의체가 매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의 군사 협력체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일본은 항상 이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 효율부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 연합이 갈 수도 있고 협회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한계를 탓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미국이 한국에게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1기 때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국가 기간 산업의 바이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플랫폼이나 인프라, 그 다음에 생명공학,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한국을 꼽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정보의 탈취, 개인정보의 탈취에 따른 국가적 위험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중국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조금 외부로 돌리려는. 다만 이제 아직도 미국의 민간 기업들,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기술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중국의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좋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제 배척을 하는 입장이고, 민간 기업들은 아직도 니즈가 있고, 분명한 건 여기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거죠. 즉, 플랫폼이나 기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장점을 일본도 갖고 있지만 한국도 바이오 산업에서 충분히 갖고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베너핏을 제공하고 그만큼 우리가 또 수취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취임되기 전부터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야, 이거 한국의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뭐 CDM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이 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인프라 산업에서의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축소의 가능성 이런 것에만 너무 이제 함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에서 트럼프가 제공하는 이제 보조금의 수치, 한국의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머크뿐만 아니라 화이자, 존슨앤존슨 많은 기업들의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이 만료되는 기술을 효율성 있게 새로운 기술로 만들면서 새로운 약을 다시 출시를 하려면 플랫폼이 필요하고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몇몇 기업들이 매칭되는 기업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 사항과 니즈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딱 뭐 내일 발표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보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이 제형 변경이라는 건 알테오젠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도 분명히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시작에 대해서 항암제가 이제 항체 자체가 그전에는 단일 항체에서 이중항체 항암제로 변모해 나가는 시장에 대해서 이 기술을 정확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끌어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도 미국도 극복이 안 된, 제일 극복해야 되는 탑 티어 2가 비만하고 그 다음이 뭐죠? 중추신경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 쪽은 우리나라도 기여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기여는 물질은 다 지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안전하게 흡수시키는 방편에 대한 것, 즉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미지수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이거는 근데 기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언제 어디서 또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가 스터디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이제 바이오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 기술을 좀 빅파마에게 어찌됐든 좀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이오마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뭐 이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계신 정보니까 루닛이란 기업이 바이오마커 체킹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이제 저도 뭐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짧지만 관련된 페이퍼나 그런 연구서를 보면은 사실상 바이오마커 체킹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탐지하는 것들이 충분히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베이스 백업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다 보니 된 것이고 누군가도 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관심을 두시고 긴 기간 동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조금 전체적인 정리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결국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어떤 부분이 기회 요인이냐, 반대로 또 어떤 부분이 피해 요인이냐, 이걸 좀 잘 구분하는 것이 결국 투자자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좀 기회 요인은 어떤 기회 요인이고 좀 피해 요인은 어떤 피해 요인인지 이걸 좀 구분 지어 보시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첫 번째는 트럼프는 투자의 관점에서만 정리해드리면, 투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영역을 만들 거다. 특히 AI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ICO라고 하는 또 무너졌다가 새로 생기는 시장의 영역을 열어주면서 전통적인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많은 금융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을,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하는 요구에 충분히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국이 그렇게 마냥 나쁘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마지막 그러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찌 감내하고 어찌 봐야 되느냐. 앞서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의 미국 제국주의는 좋은 제국주의다. 지향하는 점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상대의 것을 탈취하려는 나쁜 제국주의로 변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패권의 몰락이에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는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미국의 금융구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좀 간략히 말씀드려, 달러가 지나치게 약세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뭐 당장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뭐 2년 동안. 근데 그게 약세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그 어떤 시장 패닉적인 부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주식만 바라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이면서 원화가 강세인 게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제한된 범위죠.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일 때죠. 그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한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저는 이제 기회 요인에서 그러면 AI의 밸류 측정이 달리된다라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AI에 좀 더 버블이 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많은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이 예를 들어서 지금 머크가 팔고 있는 항암제 시장에서의 이 약물의 효과와 새롭게 시도되는 이 A라는 기업의 약물의 효과의 그 측정성, 효율성, 그 다음에 서바이벌, 그리고 이 약물이 흡수돼서 지속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했을 때 이 약물에 대한 가치를 이미 얼마를 팔아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샘플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라는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AI는 아직 샘플링이 안 돼요. 왜냐면 1등 선두주자로 큰 기업이 없거든요. 그게 되면 새로운 샘플링에 의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버블이 아니라 노멀로 변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그 코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품의 좀 다각화에 대한 기회를 봤을 때 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알트코인에서 새로운 또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또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그 알트코인이라기보단 더 본질을 얘기하자면 미국 SEC에서도 정부에서도 인정한 ETF로 출시되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암호화폐에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또 비트코인이 ETF 출시 이후로 굉장히 또 강세를 심지어는 또 변동성도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여타 다른 코인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의 기회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한국에서의 기회 요인을 크게 좀 구분을 짓자면요.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얘기한 기회 요인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미국에 진출하거나 우리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앞서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ICO 시장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 시장의 기회에서는 사실 예전에 17년, 18년대 ICO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벤처 회사들의 밸류가 또 형성될 만했는데 그게 싸그리 무너졌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한국에서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새로운 또 다른 뉴 밀리언네어 그 벤처 창업가들이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바이든 때 반도체 지원법과 또 IRA 지원법 이런 법안들을 좀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로 바뀌면서 혹시 그게 좀 어떻게 리스크로 바뀔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한 그 뭐라 그러죠? 손실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의 입장에서. 왜냐면은 신재생 분야를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그 스윙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 지역 내에서도 관련된 공장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 체제를 없애서 공장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를 못 받는 기업들이 많아서 폐지가 되면 사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도 내부에서는 좀 요구사항이 목소리가 같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 폐지는 힘들 것 같고 일정 수준의 물론 강도는 약하겠지만 충분히 살아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박사님께서 트럼프 패닉이라는 또 책을 메인으로 삼아 트럼프 2.0 시대를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준비와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메인 키워드는 역시나 좀 제국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필요로 하는 그 필요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그 블록 안에 좀 들어가면은 좀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이러한 그 방향성 자체를 꺾을 만한 가능성도 있나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원하는 걸 중국은 갖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싼 일자리, 싼 임금. 중국이 원하는 걸 미국은 갖고 있어요. 기술, 금융, 패권 통화.
여기에 접점은 영원히 평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로 만나서 양보를 해서 서로 조금 나눠주든지. 왜냐하면 서로 필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요, 필요가 없으면은 더 멀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번지게 되는 거죠. 다이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게 서로 갖고 있으면 만나게 돼요.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화합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기 때는 미중의 관계가 생각보다 거칠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와, 이 또한 되게 흥미롭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더 거칠어질 것이라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일 것이다. 100% 관세 매겨도요, 지금 미국한테 이제 수출하는 규모,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규모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중국은 미국보다 수입하는 규모가 작아요. 그만큼. 네. 3분의 1 규모예요. 미국 대비해서. 양사 서로 간의 교역에서. 워낙에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사주면 되는 거예요. 2배를 사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과연 중국을 그렇게 무너뜨릴까요? 중국은 그렇게 요번에 관세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트럼프 2.0 시대에 맞이해 또 투자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너무나 또 저도 많은 공부와 도움이 돼서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또 이번에 책이 새롭게 또 출간됐는데 이런 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 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멘탈이 지치신 분, 트럼프는 뻔하지, 이런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뻔하지, 그레낸드 땅 산다고 그러고, 빼앗는다고 그러고, 관세, 그러니까 부정에 이미 휩쓸려 계신 분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의 이면에 실질은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 꼭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닉슨식 금융정책을 어떻게 세게 할 것이냐를 좀 상세히 써놨는데 그 스토리라인이 좀 기니까 혹여나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봐주시고, 그리고 비판도 그리고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닉슨의 앞선 행보를 내가 좀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네네. 와, 그만큼 트럼프의 핵심적인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과연 이 사람이 앞으로 향후 4년간 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가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하실 텐데 저도 많이 또 찾아다니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대표님도 만나고 이제 부자TV 시청자님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종종 뵙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 또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며 박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